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최진영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사주를 풀이하고 알고리즘이 운세를 짚어주는 시대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흐름이 우리 교회 안쪽에서도 깊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교회가 마주한 새로운 영적 도전에 대해서 기독교 연합신문의 이인창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무속과 점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수치로 보면은 그 성장세가 아주 놀랍습니다. 이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점술 시장 규모는 약 1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 성인 1인당 한 해 약 3만 2천 원 정도를 점술과 운세를 보는 데 사용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 점술과 유사한 또 서비스업 사업체 수를 보면 2024년 기준 1,950개, 그리고 종사자는 1만 1,593명이라고 합니다. 이 불과 3년 전과 비교하면 사업체는 21%, 종사자는 19%나 증가했습니다. 이 유튜브 생태계는 더 가파른데요. 무당 관련 채널이 1,588개, 사주 1,105개, 타로는 무려 2,412개에 이른다고 하는데 합하면 유튜브 안에 5,000개가 넘는 무속 채널이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점입 가경인데요. AI 점술 서비스 성장세도 가파릅니다.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사용자가 1만 명을 넘겼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도 점성술 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개인화까지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종교가 쇠퇴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왔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이라는 이 외피를 쓴 점술이 우리 사람들에게 슬며시 더 스며드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요. 단순히 호기심이나 재미로만 치부하기에는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무속과 디지털 점술에 빠져드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인의 무속신앙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그 정황이 뚜렷한데 일반 국민 1,000명에게 물었어요. 82%가 사회가 불안정하거나 불안하면 점을 보려는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69%는 마음의 안정이나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무속을 이용해도 나쁘지 않다고 동의했고, 절반이 약간 넘는 53%는 점이나 관상, 풍수지리가 어느 정도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속이 미신이 아니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위로를 얻는 데 좋은 방편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다르지 않은데요. 미국 퓨 리서치 센터라고 기독교 기반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있는데 종교의식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 성인의 약 70%가 자신을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2%는 영적이지만 자신은 종교적이지는 않는 사람이다라고 아주 이상한 규정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학자들은 이 지금의 흐름이 탈종교화가 아니라 어떤 재종교화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종교의 교리나 체계는 거부하면서도 영성은 추구하고 있는 아주 묘한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흐름이 교회 담장 안에서도 이미 깊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사실은 이게 좀 더 충격적이죠.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작년 교회 출석하는 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3년 안에 무속을 이용했다는 교인이 20%. 네. 5명 중에 1명이 점을 받거나 사주를 받거나 또 부적을 사거나 구술한 경험이 있다는 건데요. 평균 이용 횟수는 2.7회, 한 회에 한 번꼴로 점집이나 운세 서비스를 이용해온 셈입니다. 우려스러운 건 분별력입니다. 이 같은 조사에서 응답 교인의 절반 50%가 점이나 운세, 또 이사를 택일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이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세를 보였고요. 풍수지리는 55%, 개업 때 하는 고사는 35%가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교인 중 4명 중 1명은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녀도 괜찮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에서 뼈아픈 부분은 또 있었는데요. 무속을 이용해 본 성도 교인 가운데 43%는 신앙적으로 갈등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죄책감도 없고 거리낌도 없이 무속과 우리 신앙을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들은 좀 생각이 다른 인식도 확인이 됐는데요. 500명, 담임 목사님 500명을 대상으로 교회 안에 무속적 요소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82%가 존재한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같은 질문에 교인들은 26%만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인식 격차가 상당히 크죠. 굉장히 큰데요. 예, 이 간극이 바로 한국 교회 무속화 현상에 대한 어떤 위험한 신호로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불교가 다른 불교와 달리 전통신앙과 결합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의 순수성도 상당 부분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옛날처럼 점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속에서 점을 보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변화가 무속화 현상을 더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의 이 흐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 목회 데이터 조사 결과 같은 조사인데요. 최근 3년 사이 점이나 운세를 본 국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단연 1위는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운세를 이용했다. 55%를 차지했는데요. 반면에 일반 점집을 직접 찾아간 응답은 36%, 타로 카페 15%, 유튜브 사주 카페가 각각 14%였는데 침대 위에서 또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구나 손쉽게 이렇게 점을 보고 운세를 보고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비과학적인 무속이잖아요. 근데 AI와 빅데이터라는 첨단 기술과 결합되면서 마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배경을 좀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감, 정서적인 고립 그렇군요. 이런 것들도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도시화 산업화 또 가족과 공동체 그런 전통적인 유대가 해체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래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개인의 불안감을 위로받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워낙 간편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짬짬이 내서 이렇게 확인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한국 교회가 이 흐름에 맞서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우선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나 지체가 아닌 AI 챗봇에게 나의 내일을 내 고민을 물어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보고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적 집단으로 비치는 것은 아닌지, 내 고민을 얘기했을 때 혹시 비난받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처 입은 영혼을 품는 그런 피난처로서의 교회가 더 요청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 무속적 생각과 요소를 단호히 몰아내는 것은 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희생,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복종하는 정통신앙의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강단에서의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디지털 영적 분별력,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필요할 것 같고요. 교회 안에서 일종의 그런 교육 과정이 있었어도 될 것 같고요. 데이터가 결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운명을 재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야겠습니다. AI 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AI가 차린 디지털 신당 앞에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명해내는 자리에 서기를 기대하며 인찬 기자 오늘 브리핑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 문형욱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이 극한 기상 상황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징후와 그 사회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우리나라는 봄이 많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2019년에 54일간 지속된 장마, 그리고 2023년에 4월부터 30도가 넘는 이른 폭염 등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세계 평균 기온이 매해 기록을 갈아치우며 갱신하고 있는데 올해도 얼마나 더워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외 노동자들에게 더욱 취약한 노동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야외 노동자 사망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한 2025년은 역대 폭염 일수가 세 번째로 높은 해로 기록되었고 2024년은 관측 이래 열대야 일수가 가장 높은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에어컨 없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쪽방촌 어르신들, 그리고 새벽에 밭에 나가셨다가 돌아오지 못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피해도 상당합니다. 몇 해 전에 폭우로 물난리가 났을 때 지붕 위에 올라가 있던 소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축사에 사는 가축 동물들, 그리고 양식장의 물사리들도 더위를 버티지 못하고 폭염에 집단 폐사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에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름하고 겨울, 간절기만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실감이 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한국 경제의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후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어느 정도이고 우리나라의 수출입 구조 그리고 산업 전반에 어떤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기후솔루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매해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년간 15조 9천억 원의 경제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피해를 기록한 것은 2020년에 54일간 지속된 장마인데요. 이때 발생한 피해액이 5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외에도 2022년 발생한 울진 산불 피해액은 9천억 원에 달했으며 3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울진 산불은 그 지역에 LNG 발전소랑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화두였던 것이 발전소로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발전소를 사수하는 것이 가장 큰 그 당시의 과제였는데요. 만약에 LNG 발전소랑 원자력 발전소에 불이 휩싸였다면 그때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용을 치러야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 태풍 흰남노가 상륙했을 때 포항제철소 인근에 냉천이 범람하면서 제철소가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복구 기간이 무려 135일이나 걸렸고 피해액은 약 1조 3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후위기의 해결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놓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이런 재난 피해들은 더 강력하게 자주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충격은 여러 분야에서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더욱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과제가 분명히 있는데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가장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분야는 대표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근본적으로는 국가 경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이 사실은 채굴과 소비와 폐기의 사이클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경제 성장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기후위기의 원인이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구조를 전환시키는 일에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개인이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일은
또 한편으로는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생태계를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 경제 시스템의 많은 부분은 아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시급한 과제들 몇 가지 이야기하면 먼저 정부의 탄소 중립 기본 계획 수정이 있겠습니다. 매 정부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뤄내는 경로를 발표하는데요. 매 정부마다 반복적으로 임기 내에는 최소치로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 임기를 맞는 정부가 감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꾸려왔습니다. 이번 정부는 연도별 노선을 명확하게 그리는 대신에 최소치와 최대치를 두고 그 안에서 유동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최대 61% 감축 또는 최소 53% 정도 감축인데요. 시민사회에 공고하는 65% 감축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은 헌재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 산업구조, 채굴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그와 같은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해서 국가와 산업 차원에서의 대응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개인의 작은 실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후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고 연결되고 또 이야기하고 기후에 투표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알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기온이 변하고 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재난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을 넘어서 기후위기를 초래하게 된 사회적 구조를 알게 됩니다. 사회적 구조 속에서 경제 시스템, 정치적, 공동체적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단기적인 입법 활동을 하거나 개발을 막기 위해 활동하는 운동과 연결되고 링크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운동과 연결되지 않아서 운동이 정체되고 시스템 전환이 늦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감하는 사람들이 운동과 연결되어 있다면 사회가 바뀌는 속도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것입니다. 입법 청원, 서명 운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일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가덕도 그리고 새만금 신공항 관련된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는 생태적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것과도 같습니다. 개인이 혼자만 알고 참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하고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을 나만 하고 그치면은 그 효과는 미미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같이 하자고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전환은, 그 변화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를 바꾸는 것은 정치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는 개개인이 큰 문제를 바꾸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큰 힘을 발휘하는 방식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심각하게 생태계를, 기후를 훼손하는 그런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투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미래를 살아갈 세대가 올바른 인식과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미래 세대에게 기후위기를 어떻게 교육하고 준비시켜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후위기 또는 생태위기라고도 하는 이 세상을 기후 생태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교육이 아마 절실할 것 같습니다. 인간 사회는 생태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로 바라볼 수 있도록 생태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숲에서 또 강에 나가서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정치, 경제, 공동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과 경제 성장을 향해 달려가는 정치, 그리고 생태 파괴는 가리고 성장을 위해 움직이도록 부추기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돌보며 피조 세계와 인간이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정치, 경제, 공동체 교육이 있다면 아이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것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결국 공동의 지구 그리고 생태계를 돌보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민, 유권자로서의 역할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주체가 청소년 단체였습니다. 그 청소년 단체가 주도해서 그런 흐름들이 바뀌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청소년들에게 누구나 이미 세상을 바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전 법조인으로서 헌법을 공부할 때 환경권은 미래 세대를 위한 기본권이다, 이런 그거를 배운 기억이 있는데 오늘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한국교회 역시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교회에서 어른들이 먼저 생태적 정치, 경제 공동체에 대해 공부하고 실험한다면 그것만큼 멋진 교육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소그룹이나 기후 생태 부서를 만들어서 같이 책을 읽거나 여러 활동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공공성 실험을 하는 기본소득 실험 또는 공동체 텃밭, 생태 텃밭 가꾸기 등도 좋은 시도일 수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도 있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제도 개선 또는 정책 제안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이미 탄소 중립 조례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제안들을 해 나가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탄소 중립 조례와 다른 부서들, 도로교통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서들과 충돌하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정책 제안하는 운동들을 해 나간다면 그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일들과 역할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우리의 삶과 미래 세대를 지켜내는 신앙적 과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자 책임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랑과 믿음으로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과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